85년도에 이문우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여기 인류학과 6번째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무 선생님도 막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과업은 인류학도 한국에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언어인류학이라는 하이든다를 새로 전공을 하자 언어인류학을 소개를 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모범적으로 먼저 연구를 해서 시범을 본다. 그것이 아마 저한테 주어진 미션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한 학기를 하고 가는데 30년 한 학기를 공부한 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오늘 고별 강연에서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인류학 연구 30년을 했는데 조금 더 멋있게 하더라고요. 저는 미완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공부한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그 교수의 역할이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고 하는 간단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를 말씀드리면 방점입니다.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좁게는 인류학, 넓게는 사회과학자로서 언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만약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전 세계 영역에 내가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추스려서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보다는 전체 합동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 쪽은 아무런 한계 없고 그야말로 바닥 방점입니다. 교육은 어땠을까? 제 스스로 솔직하게 평가를 합니다. 평균 이하입니다. 많은 과목들을 학부 과목하고 대학 과목을 가르쳐 봤습니다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평균 이하입니다. 학부 수업이든 대학 수업이든 제가 가르친 교육의 목표는 체계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전달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목표가 체계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하면 그 강의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지식이라는 위선 중상성이 들어가니까 강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죠. 정확히라는 것은 여러 번 중원 부원을 하게 되니까 재미하고 재미의 거리가 이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동료 교수들을 보면은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강의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경우는 강의 노트를 만드는데 공도 그렇게 많이 안 들였고 또 열심히 강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육의 영역에서는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외에 이제 학생들을 공부를 지도하는 것도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학생들한테 학문의 길이나 학자의 길이나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때로는 한자로 표현하면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모범적인 학자의 길이나 학문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의 영역은 평균 이하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 연구 영역이 저로서는 아마 중간 정도 간 부분이 아닌가, 평균치 정도를 한 게 연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제가 3분 동안 연구한 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77년에 미국 UCLA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걸 갔는데 사실 인류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못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자도 잘 모르고 이제 그걸 갔습니다. 그런데 언어학 공부를 조금 한 배경이 보면서 언어유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막연히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 유학을 갔을 적에 황정민 선생님 저기 뒤에 와 계십니다만 제가 황 선생님 존댓말 전공자이십니다. 석사 논문도 존댓말을 쓰고 박사 논문도 존댓말을 쓰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때 막 사회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데 사회언어학의 모델이라는 것이 한국의 존댓말 같은 걸 기술하고 분석하기 딱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교수를 첫 해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양반이 자기가 알기에는 한국은 오늘 픽스가 발달한 나라고 알고 있다. 제가 오늘 픽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존댓말인데 그래서 뒤에 사무엘 마틴 교수의 논문을 읽고 나서 오늘 픽스가 존댓말인데 한국어가 존댓말이 발달한 거구나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부가 바닥이었는데 어떻게 그 12년이 존댓말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석사 논문 존댓말 쓰고 박사 논문 존댓말 썼습니다. 저희 인류학자들은 그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현지 조사하는 걸 이제 합니다. 저 경우에는 경남 함양군 시공군 계평리라는 유명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13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82년 1월서부터 83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서 관찰한 자료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84년도에 오너픽 스피치 데이에 이는 루럴 코리안 커뮤니티 스트럭처 앤 유즈라는 학위 논문 개평에서 관찰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인류학자들한테 처음 장기간의 현조사를 한 관찰, 거기서 배우는 것이 한평생 공부의 기본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서 약 4년 동안 UCL에서 코스를 제가 읽은 거죠. 아마 논문을 책으로 환산을 하면 4년 동안 코스 기간만 읽으려면 수백 권은 정도가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는 제 공부의 바탕이 대학원 과정에서 수학을 한 게 읽은 거고 또 한쪽은 개평에서 13개월 동안 이제 현주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제 평생 공부의 이제 기본 바탕을 그래서 뭐 학위 논문을 썼는데 보통은 이제 그 학위 논문을 가지고 요즘 젊은 학자들 보면은 챕터 바이 챕터로 논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학자들처럼 학위 논문을 3년 내지 5년 동안 고쳐가지고 이제 연구서를 만들어서 완성된 이제 책으로 만드는데 저희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못나서 논문을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 중에 그 한 챕터를 좀 고쳐가지고 To the description of the organization Korean speech language라고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ssociation Language라는 이제 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상당히 인용이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학자로서 여러 가지 지은 죄가 많지만 가장 먼저 지은 큰 죄 하나가 있다. 학생들 눈이 둥그래서 묻습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날 들어 한국 존댓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존댓말의 구조라든지 존댓말의 기본적인 사용 유형이라든지 자바의 존댓말하고 일본어 존댓말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영어로 글을 써라는 기대를 서양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그 영어로 이 한국어 존댓말의 그 개요에 대한 글이 조금 길더라도 받아줄 테니까 좀 써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참 멋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6개월 내지 한 1년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가 막심하고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못했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바꾸더라도 한국 존댓말의 특성이 어떤 거고 구조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고 사용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고 자바나 일본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고 한 그런 걸 좀 한 50페이지 논문을 썼다는 것이 한국 존댓말에 대해서 세계 여러 학자들한테 일으킬 수 있는 글일 텐데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죄를 전 중에서 가장 먼저 지은 죄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5년도에 교수가 돼서 오니까 존댓말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존댓말 연구가 미시적이고 많은 관찰을 해야 되고 분석이 쉽지 않은데 뭐 강의노트 준비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 작업을 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옆으로 이제 밀쳐놨습니다. 밀쳐놓고 뭐 조금 표현은 배가 있으면 조금 하기 쉬운 거 전부터 관심이 있을 때 새로운 걸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교수가 돼서 온 지 한 2년 뒤부터 존댓말 조금 두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친척 용어로 쪽을 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87년부터 이제 이쪽을 좀 했는데 이쪽을 제가 7년 내지 8년 내지 9년 그러니까 학자로서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시기에 한국 친척 용어를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한 10여 편의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모은 거 2개 하고 상당히 공을 들여서 쓴 논문 3편을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조금 이제 친척 용어가 뭐냐 이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이제 앞에 최재석 선생님거나 이광규 선생님 걸 가지고 이제 조사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초벌 조사표를 만들던 87년 12월달 다시 개중해서 내가 수일 동안 자료를 또 모으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조사표를 확장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 조사표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도록 걸리고 가령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척 용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아버지의 고모 같으면 중부 지방에서는 대고모라고 부산이나 경남 지방에서는 왕고모라고 경북 가면 이제 전고모라고 아버지의 고모에 대해서는 한정으로 된 친척 지칭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모는 말이 없어서 틀어졌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봐 틀어졌습니다. 그럼 조사표에서는 아버지의 이모라는 친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따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령 이제 아버지의 누님의 아들 같으면 중부지방에서는 어떤 단어 형태로 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고모의 아들이라고 중부지방 사람들이 당고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영남지방으로 가면은 당을 안 쓰고 종을 쓰는데 내보다 그 사람이 손이면 종고모를 흔히하고 손 아래면 종고모제라고 이건 조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 사람들은 서술적 표현을 쓰지만 영남지방에 가면 단어로 된 이제 지칭을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찾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우리 친척 지칭에서 좀 예외적인 걸로 외증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증손. 외증손이 아주 예외적으로 2가지 다른 친척을 가요. 하나는 딸의 손자도 외증손이라고 그러고 그 손녀의 아들도 외증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조금 예외적입니다. 그럼 요거는 외증손은 물을 때 아주 예민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다 가르치는 건지 어느 하나만 가르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조사표를 최종 완성을 했을 때 574개의 친척형에 대한 이 친척 용어를 묻는 조사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중국의 서면 용어 리틀 킨텀즈라고 합니다. 이것이 368개로 가장 많은 건데 제가 이제 개편이나 영해 지역에서 조사를 한 게 450개 내지 한 500개 정도의 킨텀즈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 하나가 이제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킨텀즈라는 게 발달했다는 걸 80년대 후반부터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쓴 게 이제 개편기에서 조사를 한 거는 87년부터 시작을 해서 89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보물단지처럼 이제 가지고 논문은 여러 편 썼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할 거라는 건 2009년도에 한국 은행수식 1회 부록으로 붙였습니다. 90년 1월 2월에 경북 영해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한 거는 이 자료 또 다른 보물입니다. 2012년도에 한국 은행수식 경상남도 편에 이제 부록으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척 용어로 이제 조금 관심을 확장을 하고 나서 논문을 쓰기 시작해요. 한국 먼저 쓴 게 88년에 나온 한국 친척 용어의 내적 구조라는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기에 가서 이제 친척 지식 자료를 모으는데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한자로 된 이제 친척 지칭이 나오는데 남성 화자가 자신의 부계칭인 모계칭, 아버지를 통해서 맺은 친척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맺은 친척에 가르치는 말들 중에 가장 친척 용어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187개입니다. 187개인데 이 자료를 다 이제 보물단지 같은 자료를 모아와서 한 2주를 이제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는데 기존의 일반의 분석 방법은 분석할 길이 없어요. 이 전부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 형태론적인 접근, 형태소를 분석을 하고 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몰간 이래로 백몇십 년 동안 일박에서 만들어낸 분석할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자료를 이렇게 힘들어서 모아놓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2주를 보다가 중국에는 혹시 먼저 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광진 연구실에 찾아가서 사실 자료를 다 모아서 했는데 도저히 저로서는 뚫리질 않는데 중국가 있으면 뭐가 참고될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을 올렸다가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끄집어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 벌써 제목이 제가 찾는 링메이공이라고 대만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읽고는 그 방법을 부분적으로 고쳐가지고는 사실 이제 라운즈베리라는 은행 유학자의 모델을 이제 변형시킨 건데 그 모델을 이제 링메이공이라는 사람 한 걸 이제 부분적으로 고쳐가지고 2달간에 걸쳐서 수학 공식을 풀듯이 수학 문제를 풀듯이 187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형태소적 분석을 하고 의미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가 그 규칙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이후에 공부를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결국 학술 연구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간혹 인류학자들 같은 연구 대상 문화의 특수성을 완벽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아니 제 같은 기술 수업에 대한 180분의 대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 사실에 맞는 기술 분석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학자들 찾아보고서 이제 제가 이 내적 구조를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색을 해도 못 찾아내면 이제 논문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연구대상 문화의 그 특수성을 제대로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 사실에 맞는 기술 분석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은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제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한평생 이 원칙을 견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평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 치적 코칭에 대한 성분 분석을 했는데 거기 이제 92년도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주문이가 한 주문을 썼는데 연구원을 받아서 미국 가서 한 3, 4개월을 이제 다른 곳에서 찾아내서 써내고 한국의 어떤 특색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편성의 틀하고 맛을 가면서 동시에 한국의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게 2000년도 영남의 친척 용어라는 게 사격법을 많이 입혀줬던 용어. 와 계십니다만 제목이 이상하게 붙습니다. 영남의 친척 용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여순실 선생님이 영남대학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 이름을 넣었다고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이름이 영남이네 뭐 그래서 친척 용어를 제목을 하라고 해주면서 하니까 제목이 영남의 친척 용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논문에 추정이 적용했습니다. 보통 이 유학자들이 오랫동안 친척 용어에는 친척 지칭과 친척 호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친척 지칭이 이제 분석의 우선성을 가집니다. 사회에 따라서 친척 지칭과 친척 호칭이 구분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거기에 사는 친척 지칭과 친척 호칭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아무래도 친척 지칭 호칭 외에 더 많은 하이체계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개평리에 가서 다시 보성 조사를 하고 영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최소한 7개의 하이체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회는 2개의 하이체계만 가지는데 우리의 경우는 7개의 하이체계가 있어요. 친척 용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한 언어 영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7개의 하이체계가 나아가서 17개의 사회 맥락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세대 어른들은 이런 박사들이었습니다. 이사람들이 어느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7개의 하이체계로 나뉘고 17개의 사회 맥락에 따라서 엄격하게 쓰이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발달하게 된 데는 이제 말로 할 때하고 글로 쓸 때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글로 쓸 적에 한글을 쓰느냐 한문을 쓰느냐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맥락에서는 또 이제 그 한글을 하는 한문을 쓰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으니까 존댓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내가 가르치는 친척이 상대방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하고 돌아가셨을 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차원에 따라서 분화가 되다 보니 이렇게 한국 친척 그 용어가 발달을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좀 존경하는 학자 중에 최재석 선생님이 계십니다. 뭐 저로서는 뭐 엄청난 학자로 이제 그루를 보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최재석 선생님도 30대 초반에 이런 작업에 그 바탕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로서는 더 발달을 시킨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친색 용어 연구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건 이제 호칭 체계에 대한 건데 뒤에 얘기는 잠시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을 쓸 때 개평에서 이제 호칭을 많이 봤는데 한 논문을 쓸 때는 존댓말만 하고 이제 호칭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누구나 인류학자가 신준서를 할 때 나는 메뚜기 더 커 보인다고 이 동네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나는 잘못 말고 좋은 제보자를 만나서 그 14개월간 항상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동네 좋다고 해서 왔는데 자료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잘해서 그래. 근데 이제 그 개평리에서 13개월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다른 데도 조사를 해보니까 특징적인 크기스는 정말 가장 좋은 자유를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상 간의 사회적 접촉, 어느 그 사후작용과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하나는 이제 참 오늘날 시대로서는 안 맞는 말인데 측서 간의 이 어느 정도 사후작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데이터가 다른 한국 어디보다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하고 90년대 보충조사를 다시 갔습니다. 반상간의 자료들을 다시 다 모으고 즉석간에서 다 모았습니다. 제 제공 영역에 스테이터스 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위호칭이라는 말인데 제가 이제 학술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스테이터스 텀이다. 신분지위호칭. 그래서 이제 개평리에서 반하고 상하고 반은 상을 부를 적이 어떤 호칭이 형태였고 상은 반을 부를 적이 어떤 호칭이 형태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상은 반을 부를 때 뭐 영감마님이니 나으이니 샘님이니 마님이니 뭐 서방님이니 애신 이게 이제 에스테이트 스테이투스 한국사에서 나타난 에스테이트 스테이투스 반은 상을 부를 때 종잡는 호칭이 그러니까 누구 그 애비 누구 애비 종잡는 호칭 중에서 가장 비칭이 형태였습니다. 누구 애비 누구 애비인지 축구지만 같은 누구 애비 애미는 조금 세게 느껴지니까 누구 아금 누구 음음이란 말도 씁니다. 그게 기본 구조죠. 이것이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른 하나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평리의 출성시가 하동정시하고 풍천도시인데 하동정시 족보를 꺼내놓고 근래에 한 3, 4대를 보면 절반 가까운 숫자가 서자스소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들이 서자스소 차별을 하는 정도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차별이 이제 언어적 차별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호칭을 하는데 이제 한국 사회 다른 데서는 없는데 개평리에서 특이하게 발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서종교부는 할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당숙은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서당숙은 아재라고 이런 식의 이 킨십성하고 일반 호칭에서 차별적인 호칭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걸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상반되는 그 어떤 원칙이라고 원칙의 디자인이 제가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에스노그라프 민족주의 현주사라는 민족주의 학자는 제가 현주사라는 일정 시점에 제가 관찰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그 언어 행동들을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든지 책을 쓰든지 제가 관찰한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으로 학술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의무가 학자로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학자가 학술적인 목적으로 논문을 쓴다고 해서 아무런 윤리적인 이 책무가 없는 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차별을 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에게 피 맺힌 얘기를 나는 학자라고 해서 글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디로 차별되는지 몰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한국 사회에서 특이하게 발달한 반상간의 호칭어 사용 그리고 그 변화 그리고 척수간의 호칭어 사용과 그 변화란 학술적 기록을 정언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걸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내가 뭐라고 마음대로 이걸 써도 되느냐. 이 피 맺힌 한 맺힌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 얻은 타협점이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런 그 안 좋은 호칭을 썼던 사람들 그리고 이 천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시점에 내가 쓰고 괜찮지 않겠는가. 사실 다 모아놓고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2000년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대부분 돌아가셨다. 이제는 내가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은 2000년에 쓰고 한 편은 2001년에 썼습니다. 개평이 참 특이한 건데 사실은 앞에 친정 용어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호칭어에 대한 것도 제가 공을 더 드리면서 영어로 논문을 썼으면 많은 인용이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앞에 친정 용어이 굉장히 우리 그게 특이한 게 많았지만 이 신문지 호칭을 하면서 그 여러 사회들의 이런 호칭 변화가 있나 하고 많이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당연히 읽어봤고 유럽은 이제 인칭대명사 사용에서 가장 두들지고 18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통적인 봉건 사회가 사람 사회로 바뀌면서 이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나 상징과 하층 간에 어휘 형태의 호칭으로 어떤 걸 쓰는가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가 없고 투를 쓰냐 라틴어로 하면 투 보스를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 일본 거도 읽어봤습니다. 일본 그 동북부에서 600페이지짜리 책을 읽었는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동명대에 계신 요시다 교수 거에서 뭐 약간 있습니다. 이집트 거도 읽어봤습니다. 책이 있어서 이집트 거 읽으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인도 거도 이제 그 남북 인도의 칸나다의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데 인도처럼 남인도가 북인도보다 카스트 이 부분이 더 엄격한데 전혀 이런 신문지 호칭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르신에 해당될 수 있는 말 어휘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그거뿐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카드 받는 거에서 뭐 집 주인한테는 뭐 샘님 나으리로 하고 그 마누라한테는 마님으로 하고 아들한테는 뭐 서방님하고 아저씨하고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지 호칭 데이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귀중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썼으면 좀 인용이 많이 될 수 있으니 못 썼습니다. 적시들 이걸 말하기도 한국의 언어 행동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개념에서 발달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이제 예전에 할배 한 명은 못 쓰니까 다른 한자 지침을 갖고 와서 또 썼어요. 그러니까 할배나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쓸 수도 않는 말을 갖고 종조라고 또 아재라고 못하니까 이 종숙이라는 말을 갖고 왔어요. 제가 조사하는 시점에도 이 차를 좀 새로이 만들어진 차를 지금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정 용어 그 호칭을 이런 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 시작하다. 선생님 저 시간 기준으로 언제가 예. 하나대로 하시는데요. 예. 40분이나 45분 정도 끝나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타 논문이나 연구는 생각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체로 제가 85년도부터 2005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조금씩 제 공부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좀 했어요. 확장해가지고 좀 말해서 신선하고 호칭 쓰려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한 민족 언어학적인 연구 주제하고 사회학적인 연구 주제 이런 걸 해서 그러면 20대 초반부터는 이제 확장하는 작업은 그만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하면서 제가 그 한국 언어민족주의 작업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씩 한국 언어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과정을 쭉 밟아와서 공부의 영역을 넓혔는데 이제는 이걸 종합해서 한국 언어에 대한 그 연구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의외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 2년 동안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7년하고 또 다른 한국 국정연원 이주요석의 어느 지역에 많은 일화적 교육입니다. 저도 본문만 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모르는 건데 이제 의외로 우습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2005년 4월달에 국립국원에서 갑자기 아니면 어떻게 식으로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또 전화하고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뭔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길거리에 무슨 국제결혼 알선 현수막은 본 적이 있고 또 텔레비에서 그 필리핀 아주머니들에 대한 걸 조금 본 적은 있는데 전혀 몰랐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제 그 이쪽을 알만한 분한테 연락을 해서 공개사진을 좀 달라고 이선은 보험 현장에서 국제결혼 그 퍼센트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바뀌었네요. 내 이웃은 이렇게 뭐 장가를 못 가서 국제결혼을 하는데 나는 참 편안하게 잘 살았구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에 말씀이 있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사는데 그 빚을 일부분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하고 2005년 7월에 이제 임실 순창 남원에서 25일 동안 전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써서 내고 이제 돈은 많이 드는데 보고서만 내고 그냥 거치는 게 아까워서 사실 책을 이제 썼습니다. 꼭 만 2년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의외로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건데 편안하게 공부한 사람의 빚을 일부분이라도 감당하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제가 계획했던 한국 언론에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을 이제 그 국경의 이주요소 언어 체험을 하느라고 보냈으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중순에 그 한국 결론을 다 쓰자마자 이제 필드웍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세 군데 필드웍을 했습니다. 우선 동네 필드웍을 하고 전북 고창을 필드웍을 하고 여름에는 전남 초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이제 급해졌죠. 급해져서 저번에 이 10년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빨리 해서 정년전을 한번 맞춰보자라고 들었습니다. 이 한국 언어민속지 계획을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존댓말이라든지 시적이라든지 고칭책이라든지 특정한 한국 언어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을 연구했는데 분명히 언어인류학자의 눈을 가지고 한국 언어문화를 볼수록 의미로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문화의 좀 전문적인 양상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아무 한국어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내 조사진급만 자꾸 하지 그 한국이 남북을 합치면 7천만 인구가 사는데 소규모 단순 언어 공동체가 아닌데 지역 간의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저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방언, 지역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부르는 언어 문화라는 것도 지역마다 적어도 수도인도 나름대로 발달을 해왔는데 또 현재의 노인 세대들이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저 경우에도 제 부모님이 쓰시던 말은 제가 안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말 그리고 이 서울에서 배운 엉터리 말 이거 배워서 쓰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쓰시던 말 하나도 이 언어 문화를 부분은 받았겠지만 안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학술적인 연구를 계속해서 새로운 전에 몰랐던 걸 연구 논문을 써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좀 자율중심적인 기술지 작업을 해서 언어 문화의 전문적인 양상을 파악을 하고 이 언어 문화의 지역적 사회적 변상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 시절에 내게 주어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언어문화를 바라보는 문을 넓혔는데 그걸 또 종합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이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 2007년부터 이제 했어요. 도마다 한 군데씩을 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느 문화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자. 제주도를 빼고 이제 다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이런 그 어느 민속지 작업의 어떤 서장이라고 할까요? 뭐 앞선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93년도에 강화도에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봐서 96년도에 연변 조선족 상대로 한 게 있어요. 97년도에 요령성 조선족 상대로 한 게 있어요. 먼저 그걸 갖고 책을 내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책을 내는데 기존에 하루만 갖고 책을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를 어느 민속지를 계획을 했으니까 이 틀에 따라서 작업을 했어요. 하나를 넣자. 그래서 이제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강화도 거하고 연변 거하고 요령성 거는 어느 민속지라는 계획 없이 작업을 했다고. 어느 민속지라는 계획하에 이제 새로운 유지물들을 만들고 고향 마을을 이제 조사를 해서 새로운 것을 넣고 제가 또 애지중지하던 개편리에 친생 영어 목록을 넣고 해서 한국 어느 민속지 1서편을 이제 만들어서 2009년에 책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이제 조사를 하고 일반 책을 만들어서 내고하는 이제 작업을 해요. 2007년에 이제 그 겨울에는 전북 고창을 하고 여름에는 전남 초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2010년에 목을 다섯 책을 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한국 어느 민속 전라남도 편이고 전체가 38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북도 편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초도의 조사가 어촌 조사는 처음인데 어촌에 그냥 일반 인류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어느 인류학적인 조사도 꽤 많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알고는 어촌을 한 군데를 더 하려면 훨씬 한국 어촌에 대한 이 어느 문화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내가 남기고 계획을 바꾸어서 경상남도를 그러면 만약 어촌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경상남도 바뀌고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어촌을 찾았어요. 사령도를 찾았는데 사령도에서 이제 2009년 겨울에 조사를 했고 경상북도는 이제 오늘날은 구입니다. 옛날 번호 선산에 2010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편을 다 해서 2010년 만에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그 9군데 어느 민속지하고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상남도 편이 가장 조사의 내용이 충실한 것, 그 중에 하나를 꼽아라고 하면 사령도 조사가 가장 잘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일반 원고를 쓰면서도 조사를 해나가는데 그런 충청남도 편이 충청남도는 홍성의 마을을 하나 찾았고 2010년 겨울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13년 겨울에 조사를 했는데 청원에 있는 상간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충청북도 조사지를 택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마을들 소개를 많이 받아보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고 충청북도가 적으니까 마땅히 마음에 드는 조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좋은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청원군의 그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그 버라시라는 상간마을을 들어갔습니다. 상간촌락인데 농사는 전혀 없고 농사 대신에 예전에 여러 다락육을 세우고 해서 상간마을 여러 가지 재밌는 걸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에처럼 이제 쭉 공부를 했으면은 작년 정도에 충청남도에는 어느 것이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작년 1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작년 1년 동안 공부를 얼마나 썼을까요? 50년이나 썼을까요? 뭐 어떤 공부를 여러 가지 뭐 담배 끊고 하느라고 못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책이 나왔으면 이제 교수님은 책에서 공부하고 면을 제가 세울 텐데 이번 학기도 마지막 학기인데 이 원고를 다
다 못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가고 좀 고생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지금 처음으로 원고를 다 썼습니다. 다 쓰고 홍성근은 4페이지만 더 쓰면 그러지만 원고를 코칭까지 해서 이런 말에는 이제 출간하고 원고를 다 마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년 전에 출판부에 그 원고 심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넘겨놓고 교정 가을에 보고 연말까지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고 출간학도 편 힘들어서 또 일방 이제 출간학도 편 원고를 쓰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년 전에 열심히 해서 한번 마치자. 도저히 마치고 가지 않았습니다. 책 4권은 하자 정년 전에 되고 5번째 책은 초보로 써서 정년을 하자. 근데 가보니까 초보로 쓸 것 같아요. 계획을 현조사는 정년 전에 현조사는 다 했습니다. 현조사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는 삼척의 태백 산맥을 넘을 수 있는 해발 650m 마을에 참 좋은 동네를 소개를 받아서 갔습니다. 2013년 12월달에 23일간 조사를 했고 원고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만 2014년 3월 말에 2박 3일 보성조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셔놓고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참 이제 또 힘든 게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가 서울하고 똑같은데 어디서 옛날 냄새를 보면서 풀리는 조사를 구하고 2012년도 하반기부터 경기도 조사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도 조금 따지다가 양평이 조금 덜 변한 데 같다. 그래서 양평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해서 5군데 2013년 5월 하순에 양평에 조사지를 보러 동네를 보러 갔습니다. 5군데를 보니까 전년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오래 입고 있다가 2014년 2학기를 마쳐갈 때 11월 달부터 다시 이제 경기도 조사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양평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데가 그래서 양평의 단어는 보령이라고 토박이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안 되면 그냥 빈소도로 나오잖아. 빈소도로 나오고 시도까지 했는데 조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다행히 올 1월 20일 날 들어가서 2월 8일 날 나오는데 19박 20일을 하고 나오면 평년작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밥도 이렇게 못 먹고 아침부터 마지막 그 자료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나왔는데 드디어 그래도 마치고 나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따라 길도 안 막히고 잘 그래서 이제 음소치 작업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세 권은 이제 냈고 4번째 권은 결국 이제 원고는 마지막 학기에 다 쓰는데 책은 아마 정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년쯤에 나올 것 같고 5번째 권 은행소치 경기 강원도에는 능력자마다 원고를 2016년 12월까지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2017년 상반기에는 책 내지 않겠느냐. 정말 대충 계산했을 때 2007년 1월 하순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한 2기 있었는데 결국 10년을 처음에 갔습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든 이제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수술 다 마치고 나면 2005년도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2005년도에 하는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는 2005년도부터 이제 책을 쓰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저술역에서 3권을 썼습니다. 저보고 책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욕심이 많다고 하실 수 있고 제주의 언어문화 지성용어의 연구하기 손님으로 보신 책이 논문들입니다. 논문들 모아서 제주의 언어문화는 논문 세대를 하나를 쓴 거고 하나를 80%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새로 쓰면 되는 한 지성용어의 연구 그 전에 제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기표에서 했던 11편의 논문인데 논문을 가지고 세워놓고 보면 다시 부분으로 새로 고칠 부분도 있지만 이가 빠진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이 빠진 걸 새로 쓰고 기존에 했던 걸 이제 손으로 됩니다. 한국의 손들 말고 고신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치 일감이 주문이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정년을 15년 8월 30일 하고 9월 1일부터는 제가 자유인인데 2015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는 해야 될 일이다. 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뭐 현재 따져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그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느 무섭지 자국을 이제 원고를 내년 말까지는 다 쓰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예전에 했던 논문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지.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는 뭐냐? 북한이 뚫리느냐? 남북 관계가 대변환이 뚫린다고 저는 당연히 보따리 사서 현주사 뭐 저 혼자 갈는지 제자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갈는지 평화도로 갈는지 학교도로 갈는지 모르겠어. 저는 사실 이제 올 2월 8일로 4년 현조사는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현조사는 이제 직수인 현조사는 하지 않는다. 마을 회관에서 자고 마을 사람들한테 밥 먹지도 해달라서 먹고 20일 동안 현조사는 것이 12시 내지 1시에 삽니다. 4시 내지 5시에 삽니다. 그러면 그 20일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그만한다. 2, 3일, 3, 4일 보충조사는 얼마든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북한이 뚫리면 연구주제는 뭐냐? 명작 관화합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북한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북한의 문화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건 이제 당연히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남북한 이 통합에서 살 적에 어느 정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원천은 어떤 그 문화적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원천은 뭐 찾아야 하나. 그래서 그것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만들어서 작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뚫리면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2020년까지는 이런 식의 작업을 2020년 8월 말까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남았는데 그 연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뭐 선생님들, 학생들 때문에 누구나 아는 것겠으면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 그 본질이 사실 공부가 본질이 아니고 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저한테 일찍 이런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은 국문과의 김윤식 선생님이십니다. 한 40년 전의 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 일동의 인사를 가실 때는 그날 딱 기분이 좋으셨더니 끝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왕군, 네? 공부는 재수를 하는 거 아니다. 예? 공부는 끈기를 하는 거다. 끈기. 맞습니다. 누구나 이제 공부를 대학원에서 해보는 것은 뭐 전문학자가 되기 전에 공부는 끈기고 끈기는 다른 말로 하는 참. 한평생 어떻게 하다가 보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참 끈기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주도 없고 끈기도 없는 주제에 공부를 한다는 한탄을 아마 제 집사람은 엄청나게 한평생을 이제 여기서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공부를 했습니다. 김윤식 선생님은 끈기하고 재주가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몇 해 전 기준으로 벌써 만드신 책이 100권이 넘었다고 신문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50권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공부하는 것에 끈기고 참는다. 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자라는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후학 때든 학생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를 제 스스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저한테 해주시는 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두 번째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교육 제도가 좋으니까
유학을 가서 학위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국내에서 학위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학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아마추어에서 프로페셔널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게 이제 아니죠. 완성된 게 아니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나서 미국 학자들 3년 내지 5년 동안 펼쳐서 제대로 된 연구소로 만드는 거고 학위상은 너무 많이 하는데 좋은 차트들을 다시 다듬어서 논문을 이제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 학위 논문을 저 경우는 학위 논문에서 논문 하나밖에 못 만들어 봤습니다만 학위 논문에서 그 단행본을 만들든지 아니면 한 5개 정도의 그 논문을 만들든지 하면 3년 내지 5년이 가는 거죠. 3년 내지 5년이 학위 논문을 읊어먹고 갑니다. 읊어먹는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학자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승패가 여기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제가 아주 가슴이 제 스스로 응원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처음 연구를 했던 것하고 관련되는 확장을 하면서 이제 세컨드 리서치의 그 주제를 잡아가는데 이때 광맥을 잘 잡고 잘 잡지 않고가 이후에 학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는 있어요. 이때 그 광맥을 잘 잡으면은 그런 데로 좋은 논문도 쓰고 쓰고 나가는데 이때 좋아 보여서 했는데 영 뭐 광맥이 끊기고 광맥이 얇은 걸 잘못 잡고 고생만 하고 결과물은 안 나오고 이제 그때 되면 부교수 정도의 나이인데 굉장히 이제 고생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운의 요인도 있지만 이 세컨드 리서치라는 것이 학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뭘 할 건가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금방진 말씀 같습니다. 저희 유학계에서 우리 유학 스님들이 다들 유학 많이 보내고 해서 뭐 외국 가서 PhD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컨드 리서치에서 성공을 하는 인류학자가 몇 %일까? 저는 분명히 50%가 아닙니다. 이게 공부를 하는 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주관적인 제 얘기인데 저는 30년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20대 10의 분할이라는 게 제 경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와서 교수가 돼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20년은 제 공부를 넓혀나가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됐을 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넓혀나가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이렇게 넓혀놓은 공부를 전부 종합해서 새로운 그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어른이 정식 작업. 제가 사석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정년이 얼마 남았나 이런 얘기 이제 아니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30년을 교수를 하면서 2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20년 동안 해온 공부를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되고 쉬운 비유로 하면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되는 당연히 마지막 시즌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피할 수 없다. 농사를 잘 지었으면 잘 지은 대로 가을 거지를 해야 되고 농사를 못 지었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세월이 시기가 꼭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를 못 지었어도 그 후에 할 것 없이 못 지은 대로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20대 10의 분할 20년 공부를 넓혀가고 마지막 10년은 그걸 마무리를 해서 가을까지 추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개인에 따라서 뭐 다를 겁니다. 또 공부 영역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저 경우에는 이런 걸 느껴봤어요. 두 번째 연구의 중요성하고 20대 10의 분할이라는 제 대단히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이 있는 후학이나 학생들한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초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는 하기로 새로 제가 뭔가 준비돼서
챙겨서 선물 드려야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쓰더라도 제가 변설로 와서 입으로만 말씀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야, 있다고 들었네. 그래. Thank you.